주택관리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유재헌입니다. 자, 올해 이제 주택관리사 1차가 이제 발표가 났죠. 그리고 이제 2차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9월 달에. 자, 이제 요즘 주택관리사 응시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이제 증가되고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이 좀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이 주택관리사 자격을 따서 취업이나 아니면은 관리소 소장님 되셔서 고정적인 어떤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택관리사 많이 좀 응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이른 감은 있지만 사실 이른 건 아닙니다. 또 어차피 우리 1차는 1차하고 2차가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1차는 내년 6월 달에 또 시험을 볼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발을 하셔서 열심히 좀 하셔야 내년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택관리사 처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입문 과정으로 앞서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그 주택관리사 올해 1차 시험에 간단한 좀 평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민법, 이 민법이라는 과목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실 것인가. 결국 이제 시험 공부죠. 우리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법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이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시지만 요 공부 방법이 좀 잘못돼서 열심히 하는 거에 비례해서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처음부터 아래 공부 방법을 제대로 잡고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을 좀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입문 과정에서요. 자, 올해 봤던 그 민법 1차 기출 분석을 간단히 좀 해보면요. 올해 봤던 주택관리사 시험 채점 통계입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원서 접수는 한 23,000명 정도 했고요. 1차 시험에. 그 중에 이제 응시는 19,276명에서 결시가 한 3,731명 정도가 이제 시험을 안 봤고요. 어쨌든 19,276명 중에 합격을 1차 합격을 이제 2,499명에서 합격률이 12.96, 약 13%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이제 15.8%였는데 조금 낮아졌습니다. 낮아졌고요. 그러면서 응시 인원도 조금 이제 늘어났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채점 결과를 보니까 평균 점수를 보세요. 1차 과목 이제 세 과목 아시죠? 세 과목인데 다 40점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40점 이상이 돼야 이제 면과락. 그냥 40점 밑으로 맞으면은 아예 쳐주지도 않죠, 이제. 이거는. 봐주지도 않는데, 이 평균이 38.6, 38.32, 39.97 해가지고 전부 다 세 과목 전부 40점 못 맞았어요, 평균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셨는지 아니면 보통 이제 우리 주택관리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합격자 연령별 현황으로서는 예상대로 50대가 가장 많고요. 결국 이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여기에 이제 분포가 많이 돼 있죠. 성별이야 큰 문제 없고.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올해 29회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의 채점 결과로서 나타난 건데 일단 응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합격률은 대신에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일단 응시는 한번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뭔가 불안하고 뭐하고 하니까 자격증은 한번 따보자 라고 이제 응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 시험 공부에 전념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공부하시면 합격할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민법 29회 때 출제 형태를 보시면
우리 민법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게 돼요. 민법 총칙이란 파트, 물권법이란 파트, 채권법 그러는데, 자, 보니까 민법 총칙 파트에서는 이제 24문제가 나오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60%가 나오는 거예요. 물권법에서 8문제, 채권법 8문제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험 공부는 항상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지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을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 출제 유형을 보시게 되면, 자, 부정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음 5개 지문 중에 옳지 않은 것은 골라봐라. 한 개 고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긍정형이라는 것은 이제 옳은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골라오라는 거죠. 그럼 같은 문제라도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하는 것보다는 옳은 것 골라라 하는 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옳은 것 골라라는 것은 5개 중에 옳은 것 딱 하나고 나머지는 다 틀린 건데 그냥 틀리게 만들지 않고 살짝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그 옳은 것 골라라는 게 좀 느낌상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뭐 반반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앞으로 응시생들이 많아지면 난이도를 좀 높일 텐데 민법은 뭐 난이도 높인다는 게 뭐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의 형태를 좀 바꿔놓습니다. 그럼 일단 긍정형, 옳은 것 골라라 하는 문제를 좀 많이 하게 되면 일단은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형 문제라 해서 박스 쳐놓고 경, 년, 디귿, 리을 뭐 또는 경, 년, 디귿 해놓고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이제 골라봐라 하는 문제들. 이것도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박스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이제 그걸 제껴가지고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요령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사례형이라고 해서 그냥 문장으로 문제를 내지 않고 사례형이라 갑을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갑과 을이 뭐 하고 병이 어떻게 해서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8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에서 좀 어렵게 내면 이 사례형을 좀 많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약간 복잡하게 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문제를 냈는데 앞으로 난이도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긍정형 문제라든지 사례형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보시게 되면 근데 이 난이도는 저희들 기준에서 난이도지 사실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의 난이도는 저희들하고 좀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공부하신 분들은 그냥 본인이 봤던 게 문제 나오면은 아무리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쉽게 느껴질 거고 본인이 보지 않은 거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러면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될 거니까 난이도 조정 사실은 여러분 기준으로 봐서는 조금 이게 기준이 없어요. 저희들 봤을 때는 이제 상중하에서 뭐 상해 문제가 한 8문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좀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 중해 문제가 한 25문제 정도에서 한 62.5% 정도. 그다음에 하해 문제가 한 7문제 정도 되니까 결국은 아직은 1차 시험은 이제 우리는 절대평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시켜주죠. 그러니까 결국 공부도 너무 어렵고 이상한 복잡한 것을 공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 중하 부분, 그 부분을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합격선 이상은 맞출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데 일단은 민법 총칙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도 너무 어렵게 들어가지 마시고 중하 부분 중심으로 해서 틀리지 않도록 공부를 하시면 그러시면 이제 합격 점수는 맞출 것 같다. 그게 이제 29회 출제 형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이 민법은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해야지만이 조금 접근이 되느냐? 자,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많지만은 지금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그것도 좀 벅차니까 한 기본적으로 한 3개, 뭐 2개 정도, 2개가 가장 핵심적인 거죠. 2개 정도만 이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가장 제가 어디든 강조하는 게 본인의 생각을 빼라요, 본인의 생각. 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성인들이죠. 성인들은 자기의 생각이 고정적으로 딱 박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을 전공하시거나 아니면 법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갑자기 주택관리사 자격증 공부를 하시면서 민법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법의 사고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했던 사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자꾸 법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의 생각을 먼저 앞서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내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이렇지 않은데 왜 법은 이럴까? 그러면 자꾸 고민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면 자꾸 시간이 흐르고 이게 빨리빨리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시험이 내년 6월 달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생각을 다 비우고 법대로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요. 그럼 도대체 법대로가 뭐냐 그 얘기인데, 자, 법은 기준을 잡아놓은 거예요. 기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바로 이제 법조문하고 판례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시는 것은 민법 조문하고 그 다음에 그 소송에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나온 판례, 이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들이 일단 조문은 굉장히 좀 어려운 법률 용어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판례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용어도 써 있으면서 또 결론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이미 우리 법은 조문과 판례에서 이렇다라고 결론을 잡아준 거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대로 숙지하시고 외우셔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고민을 하지 마세요. 본인 생각을 자꾸 하지 마시라고. 자, 그럼 예를 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2026년 8월 7일에 그 X주택을 을과 대금 5억 원에 매매를 하기로, 매매 사고 파는 거 아시죠? 합의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요. 5천만 원. 그냥 일상적인 그런 매매 계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8월 7일 날 5천만 원을 다 준 게 아니라 그 중에 1,000만 원만 주고 그 판 사람이 수령하고, 나머지 계약금 4천만 원은 3일 뒤에 다시 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면서 지급하기로 하고서 헤어졌단 말이에요. 자, 상황 이해되셨죠? 8월 7일 날 갑과 을이 만나서 갑의 X주택을 5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하고, 그리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일단 1,000만 원은 주고 나머지 4천만 원은 3일 후에 다시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고 그때 주기로 하겠단 말이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자, 이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럼 갑과 을은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 성립했냐? 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은 이걸 읽고 난 다음에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질문하게 되면, 이 정도면은 아직은 매매 계약 체결 안 됐다. 왜요? 그러면 아직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지 않냐? 뭐 이러신 분 계시고, 아니면 계약금 안 줬지 않냐? 뭐 이러신 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매매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는지 안 됐는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 생각대로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시면 안 되고, 멋대로? 법대로요. 법대로. 그럼 법은 뭐라고요? 법조문과 판례란 얘기죠. 그러면 한번 보죠. 이거 관련된 조문하고 판례. 자, 우리 민법조문 중에 568조에는 매매의 의의를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매매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그런데 이 재산권은 그냥 물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금은 뭐 부동산, 토지나 아파트 이런 것을 상대방한테 이전할 것을 약정을 하고, 또 상대방 이제 산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그러겠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인 법전을 보니까 매매라는 것은 서로 약정만 하면은 효력이 생기지 여기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나요? 없죠. 또 계약금을 줘야지만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도 없죠. 자, 그럼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다시 판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조문을 이렇게 기준 잡아놨는데 현실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거나 하니까 아까처럼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매매계약이 아직은 성립되지 않았다 하면서 뭐 계약금 돌려주고 뭐 어쩌고 한다든지 하여간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송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보니까 자,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할 것과 매수인이 대금 지급할 것에 관해서 쌍방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기준 또 잡아놨네. 똑같죠. 약정이라는 것은 이제 합의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합의만 하면은 매매계약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지 꼭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요. 계약금까지 줘야지만이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법에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줬으면 그대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냐 그랬으면 성립됐다라고 결론 줘야지. 아직은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으니까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아. 이렇게 혼자 본인의 생각대로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이해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신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그럼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남의 주택을 을과 매매계약을 했다면 그 매매계약은 유효냐 정상적이냐 쉽게 해서 남의 것 판 것도 정상적인 유인 매매계약에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은 남의 부동산을 팔아? 그거 안 되지.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역시 항상 법대로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매매에 의해서도 아까 보시니까 자, 매매는 그냥 매도인 일방이 재산권 즉 물건 넘겨줄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대금 줄 것을 약정 합의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꼭 자기 물건을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또 조문에 타인 권리 매매라는 걸 잡아서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 남의 것이라도 자, 매도인은 판 사람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한테 넘겨줘라 이렇게 잡았으니까 아까 매매라는 조문과 이 타인 권리 매매라는 조문을 보시게 되면 매매는 그냥 재산권을 넘겨줄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 줄 것을 약정, 합의만 하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됐다라고 기준 잡았죠. 꼭 자기의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리고 또 조문에 타인 권리 매매했을 때는 그 타인 권리를 지가 취득해서 넘겨줘라 그랬으니까 이 매매가 정상이니까 넘겨주라고 법정을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보면 이제 이건 조금 배우셔야 되겠지만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도 보통 매매 아파트를 팔았다 그러면 처분했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법에서는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처분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나중에 네가 돈을 주면은 내가 그때 소유권 넘겨주기로 약속만 한 거지 그때 처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의무 부담 행위라고 그래요. 약속만 한 것을. 그러니까 타인 물건을 매매했다 하더라도 이 매매는 일단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8월 7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자, 병의 건물을 팔았단 말이죠. 자기 물건도 아닌 병의 건물을. 자, 그리고 8월 7일 날 매매 계약하고 그 다음에 뭐 9월 10일 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럼 매매 계약은 이것만 보면 되니까 8월 7일 날에는 남의 거지만 넘겨주기로 9월 10일 날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럼 약속만 한 거니까 이건 유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처럼 남의 재산권, 재산권은 이 물건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는데, 팔았으면 네가 9월 10일까지 취득해서 넘겨주면 된다는 거죠. 매수는 이전해주면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아직까지 본인의 생각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자, 본인 생각을 버리시라고. 그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민법 공부를 하는 기본 태도예요. 자꾸 자기 기본 생각을 가지고 하게 되면 공부는 공부대로 하면서 점수가 안 나와요. 왜? 맞춰야 되는데 자꾸 틀리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버리고 법대로,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가 됩니다. 남의 거 팔아도 유효가 돼요. 자, 요게 이제 제가 지금 가장 먼저 강조한 뭐라고요? 본인 생각대로 하지 마시라고. 법대로,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하시면 되고,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이제 강의를 하면서 또 어떻게 문제풀이 같은 걸 하면서 느끼는 게, 문제에서 정해진 그대로 문제 풀면 되는데, 그 문제를 보시고 본인 생각을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시면서 문제를 푸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문제는 그냥 그 주어진 그대로, 그 지문이 그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 자, 그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잘 주의해서 보시고, 자, 두 번째는 그럼 공부하는데 도대체 이해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암기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당연히 암기해야지, 암기. 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 수많은 양들을 다 머릿속에 암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암기하는 쪽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즉,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저희들이 강의를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시험이죠, 시험. 우리는 하나의 목표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볼 때도 저희들이 그 시험 문제를 강의하면서 풀라고 그러나요? 아니시잖아요. 그냥 시험은 여러분이 혼자 앉아서 자, 문제집 받아가지고 그거 읽으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게 문제를 읽으시면서 정답을 골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평소부터 공부를 하실 때는 저희들의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좋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럼 강의를 듣다 보면은 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는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뭐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셔야 된다고, 문장. 어차피 문제는 문장으로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또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그 책이나 문제는 전부 다 문장으로 써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문장이 해석이 되셔야 돼요, 문장이. 근데 책을 이제 받아보시게 되면은, 자, 전부 다 읽을 수는 있어. 네, 한글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읽기는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죠. 왜 그런 거예요? 그 문장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 문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단어, 용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용어,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즉, 본 뜻을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된다. 이 용어는 당연히 이제 법률 용어가 되겠죠. 법에서 쓰는 용어. 각각의 전문 분야에는 그 분야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용어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도 우리 법률 용어는 주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용어 설명을 하면서 일단은 이 용어를 쭉 나눠가지고 한자 뜻을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자는 뜻글자니까 어느 정도의 뜻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본뜻이 뭔지를 진실한 뜻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또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자주 쓰고 있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걸 자주 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용어를
본인이 알고 있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무효다, 무효, 유효, 뭐 취소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무효나 취소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는 보셨지만 무효의 본뜻이 뭐고 취소의 본뜻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들어봤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본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개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 민법은 또 이 문장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빙의라는 거예요. 빙의. 그 빙의가 뭐예요? 그 사람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 사람 입장이. 왜냐하면 민법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군가의 입장이 돼보시면 이러면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법에서 이러면 이렇다라고 정해놨는데 그래 그게 타당한 것 같아. 이렇게 좀 뭔가 이해가 되는 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 사람들 당사자 입장이 돼서, 여러분은 또 갑의 입장이 되시고 저는 또 을의 입장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 볼 겁니다, 강의를. 그럼 그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결론이 왜 이렇게 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해가 되셨으면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안다라고 여기서 이제 멈춰요. 이해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좀 다르죠. 특히 이해하는 거하고 문제를 푸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40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문제에 나오고 어떤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문제에서의 중요 핵심되는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가 나오면 결론이 뭐다라는 것을 빨리빨리 찾아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 문장에서의 키워드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요거죠. 자, 암기를 해서 이제,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내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뭐 판례나 조문을 낸다. 주로 판례를 많이 내니까. 그럼 판례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거니까 바꿔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게 내려면은 그 문장 중에서 뭔가를 바꿔놓는다고요. 그럼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바꿔놓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빨리빨리 찾아내려면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이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머리에 암기가 되고 숙지가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또 예를 들어봅니다. 이건 다 올해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20회 때 나왔던 건데, 1번 보니까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법정 추인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그랬고, 2번은 불공정 법률 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문장으로 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골라보라. 이게 우리 객관식 문제죠. 그럼 일단 불공정한 법률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네. 자, 그런데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지금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일단은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뭐라고요?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하고 불공정한 것은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도 많이 쓰니까, 그럼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공정해야 되겠어요? 불공정해야 되겠어요? 공정해야 되겠죠. 근데 불공정하다 그러면은 이 계약은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를 추인할 수 있냐 없냐 하고 전환할 수 있냐 없냐, 이게 키워드죠.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을 하긴 했어요. 계약을 하긴 했는데 이 계약이 법에서는 불공정하다면 그 계약은 무효다라고 결론 짓는데, 나중에 이제 배우십니다. 근데 무효인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나중에 추인할 수 있느냐 전환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죠. 그러면 추인이란 단어와 전환이란 단어의 본뜻을 알게 되면 이 문장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금방 찾아낼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나중에 다 배우시겠지만 추인이란 단어를 보면, 자, 쪼개면 추는 이 법률행위
하고 난 후에, 추후에 그대로 이 법률행위를 뭐한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환은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무효가 되긴 됐는데 전환했다는 얘기니까, 전환이란 뜻이 뭐예요? 전환, 바꾼다는 얘기죠. 바꿔서 인정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적인 의미만 이해하셨으면, 자, 이 계약이 불공정해서 무효인데 그 불공정한 계약을 나중에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걸 인정한다면 이 계약을 무효로 한 이 법조문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나중에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있다 그랬으니까 얘가 틀린 얘기가 되겠지. 근데 이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였는데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전환, 뭐해서? 바꿔서. 그럼 바꾼다는 것은 불공정한 것을 무엇으로? 공정한 것으로 바꾼다는 얘기죠. 지금 뭐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불공정한 것을 공정한 것으로 바꿨으니까 정상적인 행위가 돼야 되겠죠. 그럼 그렇게는 할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또 3번을 보시게 되면 강박에 해당되냐 안 되냐 그래서 뭐가? 이렇게 하고서 요게 강박에 해당되냐 안 되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강박이라는 본 뜻을 이해하셨으면 이게 강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강박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우리 언어로 얘기하게 되면 협박을 하는, 협박. 계약 같은 걸 하는데 좀 협박을 해가지고 계약을 하게끔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그건 우리 언어로, 쉬운 언어로 하는 거고, 이걸 법률용어로 하게 되면 강박은 협박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느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강박이라고 그래. 참 어렵게 쓰죠.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은 쉽게 해서 나쁜 뜻을 알려가지고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강박은 해악의 고지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강박이라는 것은 쉽게 협박을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이거의 법률 용어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강박이라는 거구나, 이걸 숙지를 하게 되겠죠. 아, 그러면 해악 고지가 있어야 뭐가 된다? 강박이 된다. 그러면 이걸 배우셔서 암기를 하셨으면, 자, 문장 읽어보니까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지 각서의 서명란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강박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아니, 강박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는데, 해악을 고지해야 되는데 해악 고지 없이 그랬으니까 이건 강박에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민법이라는 게. 아이, 근데 이런 것을, 이것도 정답이고, 뭐 이것도 정답이고, 다 정답과 관련된 지문들인데, 이거 40점도 못 맞더라고, 이게. 어떻게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부한 거예요, 그냥 막 공부한다고 해서, 그냥 막 외우시고 뭐하고. 아니, 접근을 잘 하셔야 된다니까. 4번은 판례 내용인데, 자, 이것도 올해 정답이었는데,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무효. 즉 법률행위, 법률행위 계속 나오죠?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무효라고요. 그럼 무효의 본 뜻을 이제 아셔야 돼.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무효는 없다는 얘기죠. 효과가, 무슨 효과가? 법률 효과가. 법률 효과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봅시다. 통정어휘 표시로서 이건 볼 거 없어요. 그냥 무효인 법률행위에서 그랬으니까. 그럼 이 법률행위는, 즉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에서 발생할 법률 효과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법률 효과가 없는데
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없는 걸 침해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건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한다 그러면 진짜 사람을 찌르거나 해서 이게 살인이 된 건데, 사람도 있지도 않는데 인형을 해놓고서는 찔렀다고 해서 이거 살인이다. 그거 아니죠, 이것은. 그러면 무효인 법률행위에서는 법률 효과가 있지도 않는데, 있지도 않는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침해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지. 그게 옳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이야, 국어. 그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통정의 표시를 해서 막 그림 그리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문장만 잘 해석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자, 5번은 이제 강박과 관련된 지문인데, 이건 이제 키워드를 잡으면 얼만큼 빨리 잡아낼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문장에서 키워드는 완전 박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완전 박탈 나오면 뒤는 무조건 무효가 나와야 돼요. 그럼 어디 무효 나왔는지 봅시다. 그래, 무효 나왔으니까. 뭔 얘기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옳은 얘기구나.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1번에서의 포인트는 불공정 법률행위 추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번은 불공정 법률행위 전환,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이지. 강박은 해악의 고지인데 해악고지 없다 그러면 이건 강박이 아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그 키워드를 잡아내시면 지문을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둬가지고 문제를 읽으시고 정답을 빨리 골라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답을 골라내는 거지 민법을 공부하셔가지고 민법 박사가 되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한 거예요? 용어하고 개념을 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문장에서 키워드를 숙지, 암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장을 읽으면서 자동으로 정답이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2가지 말씀드렸죠. 2가지. 그럼 쭉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뭘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자, 다시 첫 번째 제가 강조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생각 싹 버리시고 법대로만 해요. 법대로. 그 법대로가 뭐예요? 법에서 정해진 조문하고 판례, 조문 판례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좀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 그리고 그대로 그 내용들을 암기하시고 숙지하시라고요. 자, 2번째는 이해를 통해 가지고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해를 하려면은 그 문장에 써 있는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본뜻을 이해하시라고요. 그럼 본뜻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막 읽어보셔가지고 여러분 읽다 보니까 자,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이해하셨으면 그 문장의 키워드를 자꾸 보셔가지고 숙지해 놓으시면 문장이 딱 나왔을 때 딱딱딱 찾아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빨리 골라낼 수 있다. 그 2가지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강조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3번째는 그냥 공부하는 자세죠.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공부를 하세요. 가끔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분이 누가 뭘 억지로 갖다 이제 가라고 해서 공부하는 건지 뭐 한 건지 아주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온갖 짜증이 그냥 있고 그냥 뭔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저희들에게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좀 대답도 하고 해야 저희가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제 강의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못했는지 그걸 판단하는 건데, 그냥 질문해도 뚱하시고 그냥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좀 안 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막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대답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합격을 하세요.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시험뿐만 아니라. 그래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쭉 1년 하시다 보면 내년에 꼭 합격하신다. 결국 그리고 자신감이죠.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감. 이 세상에 한 명을 뽑는 시험이라 하더라도 그 한 명은 바로 여러분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하셔야 되죠. 꾸준함.
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공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시게 되면 그래도 좀 빨리 그 시험에 접근이 쉬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법을 조금 빨리 익숙하게 조금 정복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세요. 그래서 일단 이제 민법 공부, 시험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쉬셨다가 이제 민법에 의하고 권리 의무에 대한 거 그런 얘기를 한번 쭉 해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쉬도록 하시죠.